피 묻은 칼날과 추격전의 서막. 1996년 3월 13일 오후 2시. 중국 후난성 예현, 리 카운티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몰고 국도를 따라 질주하고 있었다. 그는 170cm 정도의 키에 땀으로 흠뻑 젖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리잉. 하지만 이것은 가명에 불과했다. 그는 방금 저지른 오토바이 강도 사건의 범인이었고 등 뒤로는 경찰의 추격이 맹렬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가 기청을 찢을 듯 울리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경찰의 추격이 좁혀오자 리잉은 본능적으로 국도에서 벗어나 좁고 울퉁불퉁한 시골길로 핸들을 꺾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고 타이어는 자갈밭 위에서 삐걱거렸다. 좁은 길 때문에 경찰차는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었고 경찰들은 차에서 내려 맨몸으로 뛰기 시작했다. 리잉은 뒤를 돌아보며 경찰들을 조롱하듯 웃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불운한 운명이 시작되었다. 앞을 보지 않고 뒤만 살피던 그는 길가의 좁은 수로에 빠져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 오토바이는 진흙탕 속에 처박혔고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도망칠 방법이 없음을 깨달은 그는 오토바이를 버리고 발이 푸톡 빠지는 논밭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축축한 흙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고 달릴 때마다 질퍽한 소리가 났다. 그의 심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고통스럽게 울렸다. 5km를 더 달려 유채꽃이 만발한 밭에 이르렀을 때 그는 결국 힘이 다해 주저앉았다. 경찰은 이미 그를 포위하고 있었다.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도 경찰의 외침에 따라 삽과 괭이를 들고 합세했다. 그들의 눈은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다. 절망에 빠진 리잉은 마지막 발악으로 주머니에서 지폐 뭉치를 꺼내 허공에 뿌렸다. 가져가. 이 돈을 가져가면 살려줄게. 그는 돈에 눈이 먼 군중들이 흩어지기를 바랐지만 아무도 돈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단단히 포위망을 좁혔다. 리잉은 결국 흙바닥에 쓰러졌고 경찰은 그를 제압했다. 그들의 손길이 그의 몸을 샅샅이 훑었다. 바로 그때 경찰의 손에 쥐어진 것은 차가운 쇠붙이였다.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접이식 칼이었다. 30cm 길이의 이 칼은 햇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칼날에 검붉게 엉겨붙어 있는 피였다. 피는 완전히 마르지 않은 채 축축했고 피비린내가 더 발견했다. 모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었다. 이 순간 단순한 오토바이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리잉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어둡고 깊은 비밀을 품고 있는 괴물이었다. 체포된 리잉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마치 당신들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피 묻은 칼날과 가짜 신원의 끔찍한 진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책상 위에는 리잉의 주머니에서 압수된 접이식 칼이 놓여 있었다. 칼날의 피는 이미 굳어 검붉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 섬뜩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경찰들은 그의 가짜 이름과 신분증에 대해 추궁했지만 리잉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싸늘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의 눈은 마치 유리알처럼 공허했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경찰들에게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칼날에 묻은 피를 긴급하게 과학수사대에 보냈다. 며칠 후 충격적인 결과가 도착했다. 피는 한 종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인간의 피였다. 하나는 아직 응고가 덜 된 신선한 피였고
다른 하나는 이미 산화되어 검게 변한 오래된 피였다. 이 피들은 리잉의 혈액형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리잉이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쳤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행위는 최소한 2번 이상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사실이 리잉에게 알려지자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 찰나의 동요를 놓치지 않고 경찰은 더욱 거세게 추궁했다. 이 피는 누구의 피인가? 너는 이 칼로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리잉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다. 그는 침묵을 깨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사지를 비틀고 발작하는 그의 모습에 경찰들은 당황했다. 구금된 용의자가 발작을 일으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리잉의 교활한 속임수였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그의 발작은 점차 진정되었다. 병실에 도착하자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을 되찾았다. 병원에서는 그의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다. 경찰은 즉시 그의 주위를 더욱 삼엄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잠든 사이 몰래 방에 CCTV를 설치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녹화되었다. 조각을 벽에 갈기 시작했다. 긁는 소리가 방 안에 기분 나쁘게 울렸다. 칫솔 조각이 점점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갔다. 그의 목표는 자살이었다. 그는 자신의 목을 찌를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의 기이한 행동은 같은 방의 다른 수감자들에게 발각되었고 그들은 즉시 경찰에게 알렸다. 경찰은 재빨리 그를 제압했다. 리잉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병원으로 도망칠 기회도 사라졌고 자살을 시도하려던 계획도 실패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 그는 마침내 마음을 열고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체념과 함께 기이한 안도감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대신 그곳에는 수많은 어둠과 비밀이 담겨 있었다. 리잉이 아닌 그의 진짜 이름은 한전인. 이 이름은 중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할 연쇄살인마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올 이야기는 단순한 오토바이 강도 사건이 아니라 그가 숨겨온 끔찍한 사륙의 기록이었다. 거짓된 자백과 피로 얼룩진 진실 취조실의 공기는 이제 이전보다 훨씬 차가워졌다. 한전잉은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차분하고 계산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 같았다. 그날은 3월 12일이었죠. 예양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오토바이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는 30살쯤 되어 보였는데 길이 한적한 곳으로 접어들자 갑자기 차를 세우더군요. 그 남자는 뒤를 돌아보며 제 목을 조르고 돈을 모두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칼을 꺼내 방어했어요. 딱 한 번 찔렀을 뿐인데 그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틈타 오토바이를 몰고 도망쳤을 뿐입니다. 그 칼은 제 정당방위의 흔적입니다. 한전인의 이야기는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었다. 만약 그가 단순한 오토바이 강도였다면 경찰은 그의 말을 믿고 사건을 종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눈에 담긴 섬뜩한 공허함, 그리고 칼날에 묻은 이중적인 피해의 흔적은 경찰관들의 직감을 자극했다. 그들은 한전잉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택시 기사를 찾아 나섰고 며칠 후 기적적으로 그를 발견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의 오른손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로 일그러져 있었다. 으슥한 곳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제 등 뒤에서 칼을 꺼내 들었어요. 그는 저에게 오토바이와 돈을 모두 내놓으라고 했죠. 제가 반항하자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저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무려 7번이나 칼로 찔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손으로 칼날을 막았습니다. 오른손은 거의 잘릴 뻔했죠.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그는 악마였습니다. 운전사의 증언은 한전잉의 거짓말을 산산조각냈다. 그의 이야기는 정당방위가 아닌 잔인하고 계획적인 살인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경찰은 운전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전잉을 다시 취조실로 불러들였다. 이전과 달리 한전잉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는 경찰관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손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은 동공이 풀려 있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거짓말은 이미 바닥까지 드러났고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 경찰관은 그의 앞에 운전사의 사진을 놓았다. 네가 죽이려 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직 살아있지.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을 거다. 그 말에 한전잉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무려 3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던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처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단순한 오토바이 강도 사건이 아닌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릴 거대한 살인극의 서막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가 저지른 모든 끔찍한 범죄들을. 절망의 심연, 그리고 드러난 진실의 서막. 한전잉의 침묵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취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그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경찰관들은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다렸다. 그의 내면에서 어떤 장벽이 무너져 내리기를, 그의 영혼에 갇혀있던 악마가 마침내 풀려나기를. 그들은 그가 더 이상 가면기에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한전잉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대신 허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그 순간 취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단순한 오토바이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아닌 한전잉이라는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경찰관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눈앞에 이 청년이 중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연쇄 살인마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한전잉은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가난하고 자식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 다른 집으로 입양되었고 겨우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거리를 떠돌았다고 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삐뚤어져 있었다. 1990년, 저는 절도죄로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범수로 감형되어 1995년 1월에 풀려났죠.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비틀려 있었다. 마치 그 감옥 생활이 그를 교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악독한 괴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했다. 그는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죄로 체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틈을 타 탈출했다고 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법도 사람들도 저를 가둘 수 없다는 것을요.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이 문장은 그의 모든 범죄를 관통하는 핵심이었다. 법과 질서에 대한 조롱, 인간 생명에 대한 경멸. 그는 자유롭게 떠돌면서 살아남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그것은 사냥이었다. 인간을 사냥하는 잔혹한 게임. 한저닝은 1995년 3월부터 1996년 3월까지 불과 1년여 만에 15개 성과 자치구를 넘나들며 저지른 67건의 끔찍한 범죄를 차례대로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63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부상시켰다고 진술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무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고 마치 오늘 아침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미건조했다. 경찰관들은 충격에 빠져 그의 말을 받아 적었다. 그들은 수십 건의 미제 살인 사건들의 이름과 날짜를 듣게 되었다. 그가 말하는 희생자들의 수와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은 마치 피 묻은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씩 맞춰져 거대한 살인극의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한저닝은 더 이상 가짜 신원의 리잉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깊은 증오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짚어 나갔다. 그가 태어난 허난성의 시골 마을은 가난했고 아이들은 많았다. 배고픔과 궁핍함은 일상이었다. 그는 부모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결국 다른 집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새로운 삶은 그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했다. 양부모의 차가운 눈빛, 끊임없는 학대와 멸시는 그의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학교를 겨우 2학년까지 마치고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의 고통이 묻어 있었다. 그는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남의 물건을 훔치며 연명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버린 두모, 그를 학대한 양부모, 그리고 외면했던 세상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1990년, 그는 절도죄로 체포되어 9년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은 그에게 또 다른 지옥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인간의 가장 어둡고 잔인한 면모들을 목격했다. 죄수들 사이의 끊임없는 폭력과 배신, 그리고 무의미한 생존 경쟁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선함마저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 그는 더 이상 불행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차갑고 냉혹한 존재가 되었다. 감옥은 저에게 규칙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곳에서 힘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힘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1995년 1월 모범수로 감형되어 출소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병들어 있었다.
사회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다시 범죄의 세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다시 절도죄로 체포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다. 그는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온통 탈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묶여있던 수갑을 끊임없이 비틀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기회를 잡았다. 병실의 창문을 깨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웠던 것처럼 거리를 달렸다. 한전잉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풀어주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훔치기 위해 숨어 다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각인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서 증오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무서운 속도로 자라났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은 피로 물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무당산의 밤, 첫 번째. 살육의 희생자. 취조실의 공기는 이제 한전잉의 입에서 쏟아지는 이야기들로 인해 더욱 차갑고 어두워졌다. 그는 1995년 3월 허베이성이 무당산에서 저지른 첫 번째 살인에 대해 덤덤하게 풀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풍경을 묘사하듯 평온했지만 그가 묘사하는 장면들은 지옥의 한 조각 같았다. 저는 배가 고팠습니다. 돈이 없었고 길거리를 떠돌았죠. 무당산은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 아름다움은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산길을 헤매다가 한 등산객을 발견했다. 40대 중반의 남자로 배낭을 메고 홀로 걸어가고 있었다. 남자는 밝은 헤드랜턴을 켜고 있었고 그 빛은 어둠 속의 한전잉을 향해 똑바로 비추고 있었다. 한전잉은 그 빛을 보며 희생양을 직감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놀란 듯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제게 길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친절하게 대답하며 그를 더 깊은 산속으로 유인했습니다. 한전잉은 등산객을 아무도 없는 절벽 근처로 이끌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밤. 오직 헤드랜턴의 희미한 불빛만이 두 사람의 존재를 드러냈다. 등산객은 한전잉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갑을 꺼내 사례금을 주려고 했다. 바로 그때였다. 한전잉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등산객의 손을 뿌리치고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들었다. 등산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한전잉의 재빠른 움직임에 목소리는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다. 한전잉은 등산객의 목을 흉기로 깊게 찔렀다. 따뜻한 피가 그의 손을 타고 흘러내렸다. 등산객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축 늘어지는 것을 느꼈을 때 한전잉은 기이한 만족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것은 배고픔이 채워지는 것 이상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쾌감이었다. 피가 따뜻했습니다. 제 손을 타고 흐르는 그 느낌은 걸덕 아래로 밀어넣었다. 시체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그 소리는 한전잉에게 승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저는 그날 밤 제가 더 이상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한전잉은 등산객의 옷에 묻은 피를 닦아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 그것은 그의 첫 번째 살인의 증거이자 앞으로 그가 저지를 수많은 범죄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그 피 묻은 칼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정체성, 즉 사람을 사냥하는 괴물의 상징이 되었다. 무당산의 밤은 그렇게 한전잉의 피비린내 나는 연대기의 첫 페이지로 기록되었다. 밤의 방문자, 불행한 가족의 마지막. 무당산의 첫 희생자를 뒤로하고 한전잉은 허난성과 정저우로 이동했다. 그는 더 이상 배고픔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제 살인은 그의 유일한 즐거움이자 세상에 대한 복수심을 표출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의 다음 사냥터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그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 한전잉은 한 농가에 몰래 침입했다. 집 안은 고요했고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그는 침실 문을 살며시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잠든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든 망치를 꽉 쥐었다. 망치의 차가운 쇠붙이가 그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그들은 너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이 그들을 비껴간 것처럼요. 한전잉에게는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자신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던 평화로운 잠을 자고 있는 가족을 보며 질투와 증오를 느꼈다. 그는 망치를 높이 들었다. 망치가 내려쳐지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첫 번째 희생자는 침대에서 잠든 채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집 안을 샅샅이 뒤져 현금 1,000위안을 챙겼다. 하지만 돈은 더 이상 그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정저우의 한 가정이었다. 그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후씨라는 남자와 시비가 붙었다. 후씨는 그에게 몇 마디 욕설을 퍼부었고 한전잉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했다.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한전잉은 후씨를 미행해 그의 집을 알아냈다. 후씨의 집은 대가족이 사는 듯 보였다. 한전잉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잠입했다. 그는 어둠 씨의 방을 찾아냈다. 그 남자는 잠든 아내와 아이 옆에서 평화롭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웠어요. 저는 그들이 제게 주었던 모멸감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전잉은 칼을 꺼내 들었다. 그는 후씨의 아내와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비명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린 채 굳어버렸고 한전잉은 그들의 시체를 조롱하듯 쳐다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후씨의 목을 칼로 그었다. 피가 침대를 흠뻑 적셨다. 저는 그들이 죽은 후에도 한참 동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게 욕설을 퍼부었던 그들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만들고 싶었던 것처럼요. 한전잉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잔인한 범죄들을 하나하나 나열했다. 3명의 희생자, 3개의 다른 도시. 그의 목소리는 무감각했지만 그가 묘사하는 장면들은 끔찍하고 섬뜩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탐험하는 여정이었고 경찰관들은 그 여정을 따라가며 공포에 질려갔다. 피로 얼룩진 사랑, 그리고 비극적인 배신, 한전잉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는 1995년 말 후베이 성 한 도시에서 만난 자오 예나라는 여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미용실 직원이었고 거리를 방황하는 초라한 한전잉을 불쌍히 여겨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한전잉은 그녀에게 가짜 이름을 대고 자신이 불운한 과거를 가진 정직한 청년인 것처럼 꾸며냈다. 그는 능숙한 말솜씨와 순진해 보이는 외모로 자오 예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제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희망이었죠. 한전잉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조각의 사랑도 후회도 느껴지지 않았다. 자오 예나는 그가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와 함께 도망다니며 그에게 의지했다. 그들의 관계는 범죄와 도피로 엮인 기묘한 공생 관계였다. 한전잉은 그녀의 순수함과 헌신에 매료된 듯 보였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오 예나는 고향에 대한 향수병을 느꼈다. 그녀는 가족들을 보고 싶어 했고 그에게 잠시 고향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단순한 부탁은 한전잉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괴물을 다시 깨웠다. 그는 자오 예나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편집진적인 마비시켰다. 저는 그녀가 저를 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 배신당할까봐 증오스러웠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자오예나의 손목을 움켜쥐고 말했다. 만약 감히 떠나려 한다면 널 죽일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차갑고 잔인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자오예나는 그의 협박에 겁을 먹고 결국 고향에 가는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한전잉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오예나를 차에 태우고 다시 후베이 성으로 향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한전잉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목적지를 정해두지 않았다. 그저 인적이 드문 한적한 도로를 찾아 헤맸다. 마침내 길은 깊은 숲속으로 이어졌다. 한전잉은 차를 멈추고 자오예나를 차에서 내리게 했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애원했다. 제발 한전잉, 내가 아니야.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아. 하지만 한전잉의 귀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다. 칼날은 희미한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자오예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비명은 숲속의 나무들 사이로 흩어질 뿐이었다. 한전잉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심장을 향해 칼을 꽂았다.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우연히 그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었다. 한전잉은 당황했다. 그는 칼날에 묻은 피를 닦아낼 틈도 없이 자오예나의 시체를 버려두고 도망쳤다. 그녀는 과다출혈로 병원에 옮겨지는 도중 결국 숨을 거두었다. 한전잉의 자백은 경찰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들이 오토바이 강도 사건의 현장에서 압수한 칼에 묻어있던 신선한 피는 바로 자오예나의 것이었다. 그는 사랑했던 사람마저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이 아닌 텅 빈 냉혹함이었다. 숨겨진 증거와 소름 끼치는 수집벽. 한전잉의 자백은 경찰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감각했지만 그가 털어놓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는 무려 27명의 희생자들의 신분증을 포함해 막대한 양의 현금과 심지어 금괴 있습니다. 이 섬뜩한 자백에 경찰관들은 즉시 수사팀을 자오예나의 집으로 파견했다. 그녀의 집은 한적한 외곽의 위치에 있었고 이미 버려진 지 오래되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에는 먼지와 거미줄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한전이의 진술에 따라 그들은 한 벽을 망치로 부수기 시작했다. 망치가 벽을 부술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울렸다. 마침내 벽의 한 부분이 부서지자 그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경찰관들은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소름 끼치는 물건들이 가득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27개의 신분증이었다. 모든 신분증에는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한전잉이 살해했다고 진술한 피해자들이었다. 그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얼굴이 마치 유령처럼 그들을 노려보는 듯 했다. 경찰관들은 신분증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수많은 살인사건들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신분증 더미 아래에는 엄청난 양의 현금이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반짝이는 금괴 몇 개가 놓여 있었다. 한전잉은 살해 후 피해자들의 기중품과 돈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증거물들까지 소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제게 패배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았죠. 그들의 삶, 돈, 그리고 그들의 존재까지도. 취조실에서 한전잉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수집하는 행위가 단순한 기념품 수집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그가 저지른 살인의 수를 셀 수 있는 징표이자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수집벽이었다. 그는 마치 트로피를 모으듯 희생자들의 신분증을 모으며 자신의 잔혹한 행위에 쾌감을 느꼈던 것이다. 벽 속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은 한전잉의 자백이 거짓이 아님을 명백히 증명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33건의 살인사건을 성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의 진실이 하나둘씩 베일을 벗으며 중국 전역은 공포와 경악에 휩싸였다. 한전잉은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병적이고 잔인한 괴물이었다. 벽 속의 유령들은 그가 남긴 핏자국만큼이나 생생하게 그들의 비극을 증언하고 있었다. 죽음의 무대, 영혼 없는 마지막 고백. 명백했고 증거들은 차고 넘쳤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슬픔도, 후회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모든 인간적인 감정이 그의 영혼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처럼. 사형 집행일인 1997년 4월 29일 새벽, 그는 감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교도관들이 그를 데리러 왔을 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자신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무관심해 보였다. 그는 끌려가지 않았다. 스스로 일어섰고 뚜벅뚜벅 걸어서 죽음의 무대로 향했다. 형장으로 향하는 길은 길고 고요했다.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이른 아침의 안개가 그의 발걸음을 감쌌다. 교도관들은 그의 침묵에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꼈다. 그들은 수많은 사형수를 보았지만 이토록 평온하고 감정 없는 사형수는 처음이었다. 한전잉은 마치 자신이 어떤 연극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움직임에 의도적인 듯한 무게를 담았다. 형장에 도착하자 사형 집행관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한전잉은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있는 산을 향했다. 그가 처음 살인을 저지른 무당산을 떠올린 것일까? 아니면 그가 유년을 보냈던 고향의 풍경을 떠올린 것일까? 잠시의 침묵 후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했다. 어젯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꼈을 뿐이죠. 그는 말을 멈췄다. 그의 눈은 여전히 공허했다.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의 말에는 후회나 참회의 기색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냉담한 인정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한편의 연극으로 생각했고 그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는 순간을 지켜보는 관객처럼 행동했다. 총성이 울렸다. 그의 몸은 힘없이 쓰러졌다. 허난성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마로 기록된 한전잉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끔찍한 기록들, 그리고 그가 파괴한 수많은 가족들의 비극은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세상